서아프리카에서 약 100km 떨어진 스페인 섬도시 라스팔마스. 영원한 봄의 섬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연중 22도 전후에 온화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 덕분에 유럽에 인기 있는 대표 휴양도시입니다. 라스팔마스 외곽에 자리한 산 라사로 시립묘지에는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역만리 땅에 마련된 한국인 묘역. 북서아프리카 해역서 조업하다 순직한 우리나라 원양 선원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매년 새해 모여서 우리 교민 원로분들이랑 와서 참배행사를 하고 있고요. 계기별로 예컨대 한국에서 주요 인사들이 당환했을 때 뭐 이럴 때마다 와서 같이 참배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동포사회가 있는 곳이며 구국 대한민국이 작금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꽃다운 시절 이역만리 타국바다에서 유명을 달리하시고 선언모지에 영명하고 계신 고인들의 맹복을 빕니다. 원양어업을 계기로 이곳에 정착했던 젊은이들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나이가 되었는데요. 목숨을 걸고 대서양의 바다와 맞섰던 순간들은 여전히 기억 속에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내를 비롯해가지고 고생 안 한 사람 없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그거를 우리가 이겨낸 거 아닙니까? 빈손 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이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한 거는 우리 선원들이나 선주들이나 참 손에 손을 잡고 열심히 한 결과입니다. 한국수산개발공사 소속 원양 어선단이 진출해서 이곳 라스팔마스에 기지를 설치한 이래 지금은 한국수산개발공사에 수산 트롤선 11척과 참치어선 14척이 있고 대림수산의 3척. 대한민국과 라스팔마스의 원양 역사는 델라로스 항구부터 시작됐습니다. 1966년 5월 제601 강화호가 처음으로 닻을 내린 이후 라스팔마스를 대서양 전진기지로 삼아 원양어업의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이 결과 지난 70년 한 해 동안만도 540만 달러의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 70년 중반에는 한국인이 10,000명까지도 거주했다고 하니 그 시절 라스팔마스는 작은 한국이나 마찬가지였죠. 선들이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이 라스팔마스에 그때는 한 항차가 60일마다 배 한 번씩 들어오는데 뭐냐 거리에 한국 사람들이 꽉 찼었습니다. 선사들이 있음으로써 거기 서플라이는 분이 계시고 수리하는 분이 계시고 이제 식당이 생기고 뭐 다 생기고 그러는데 라스팔마스 항에서는 하역과 수리, 선원교대가 연일 이어졌고 서아프리카 해안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 이곳은 프리타운. 시에라레온 공화국의 수도 프리타운에는 1965년부터 우리나라 참치 어선들이 진출했다. 미국 반캄프 회사와 판매 계약을 맺은 제동산업은 이곳에서만 해도 연간 160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이런 구석에까지 와서 코리아의 이름을 떨치고 있다는 사실이 흐뭇하다. 지금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웨스트아프리카에서 수산업을 하는 게 몰랐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 발전한 게 모로코, 우리 합작사업 하면서, 그 다음에 모리타니아, 그 다음에 세네갈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감비아 이렇게 기니에 쭉 내려가는데요. 그 나라가 지금 수산업이 발전했습니다. 그게 누구 덕입니다. 한국 사람 덕입니다. 아마 내가 알기로는 위치가 저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 가면은 여기보다 가보면 공터가 상당히 느립니다. 예, 맞습니다. 교민 두 분이 델라로스 항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크루즈 터미널이 있어서 연간 약 100만 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교민들은 이곳에 특별한 동상을 하나 세울 참입니다.
대형 그 여객선들이 보통 한 3, 4시간 들어옵니까? 예, 북구라파 유럽. 예, 그러죠. 크루즈가 예. 예. Señor Celso. Pasa, señor Che, ¿cómo está? ¿Qué tal? Bien, bien, ¿cómo está? 한인 회장 최기환 씨가 친구 셀소 씨를 만났습니다. Bien, siempre. Como decía este periódico. 한국 원양어선이 최초로 도착한 곳에 약 6m 높이의 대형 동상을 세운다는 소식은 스페인 사회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Nosotros tenemos relación de años, de muchos años, con muchas comunidades hispanohablantes. Toda Sudamérica, todo el Caribe, ¿verdad? En México. Bueno, pero este tipo de detalles todavía no los he visto yo en los últimos 30 años. Esto es, vamos, esto es un bombazo aquí, pero va a ser una noticia a nivel nacional. 한국 원양어업의 출발은 미국의 원조 물자로 받은 워싱턴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6월 26일) 비 내리는 부산 제2부두에서는 IC의 원조로 도입된 어선 진암호의 원양 수상식이 김 상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해운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워싱턴호는 남쪽으로 가서 불을 건져오라는 뜻의 진암호로 이름을 바꾸고 성대한 추로식을 가졌는데요.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60 내지 70불, 그 필리핀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가장 용이하게 외화를 벌어들이고 또 국민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바다에 나와서 원양업을 해서 나라의 운명이 걸린 진암호의 목적지는 인도양. 부산항을 떠난 지 2개월.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우리 손으로 잠치를 잡습니다. 인도양에서 돌아오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했거든. 시험 조업을 했는데 이걸 잡은 것이 새치야. 이때 이 물고기 처음 보신 거 아니에요? 처음 봤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배웠지만은 그 다음에 이런 게 우리나라 근방에 나지도 않는 거니까 처음 봤지 요 저거. 진암호의 선원들은 큰 놈으로 몇 마리 골라 경무대에 전달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때 참치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무엇인가 모른단 말이지. 메르치, 깔치, 준치, 시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그 고기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이거는 치다, 진짜 참치다 해가지고서 참치라고 명명. 이제까지 우리 어업이 연건의 어업에 국한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원양으로 먼 바다로 확장시킨 진짜 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197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원양업이 세계에서 4위까지 올라가는데 그 발판이 그때 마련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참치를 잡았겠다. 이제 팔기만 하면 되는데요. 당시 한국은 참치를 먹을 줄도 몰랐으니 오로지 미국 통조림 회사에 팔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끈질긴 설득으로 수출 계약을 따낸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제동산업의 심상준 회장입니다. 심상준 씨는 원양어업의 선구자이시고 원양어업의 불씨를 만든 사람이며 시험조업부터 진암호 원양어업의 선박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원양어업 사업을 성장시킨 장본인입니다. 진암호의 시험 조업 성공에 힘입어 원양어선들은 남태평양으로 뱃머리를 돌립니다. 참치 한 마리 한 마리는 고스란히 외화 획득으로 이어졌는데요. 배 한 척당 11만 7천 불.
지금 시세로 약 30억 원의 어마어마한 금액을 벌어들입니다. 정부는 1963년 한국수산개발공사를 설립하고 해외 차관을 들여와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협정은 총 톤수 약 12만 톤에 달하는 729척의 어선 도입과 어획물의 처리 가공 시설 도입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집행이 완성될 때 우리나라의 총 어획고는 100만 톤이 넘게 되고 수산물 수출액은 약 7천만 달러에 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배였거든, 배. 그 철선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다 나무로 만든 배였었고. 그때 이탈리아와 그 프랑스가 한국에다 차관을 줘가지고 원양어선 91척을 3년 만에 만들어가지고 한국에다 그 차관을 준 거예요. 배가 늘어난 만큼 선원들도 더 필요하겠죠. 정부는 세계 식량 농업기구인 FAO의 원조를 받아 원양어업기술훈련소를 설립합니다. 야, 여기 진짜 근 60년 만에 오네. 그지 60년이. 당시 부산 영도에 자리했던 훈련소를 기억하는 세 분과 함께 그 시절을 더듬어 봤습니다. 패드 훈련하고 아이고. 훈련소는 단기간에 우수한 해기사업 배출을 목표로 했는데요. 최신식 실습 장비의 숙식 해결, 게다가 1년 만에 배를 탈 수가 있어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첫째만 군대 같이 밥 주고 짜 주고 다른 기관들은 국가에서 해도 그런 데가 없었어요. 제가 원룸을 갔다 왔는데요. 제대로 먹고 살 게 없었어요. 이 서울에서도 뭐 연대 나온 애들, 뭐 고대 나온 애들, 전직 뭐 교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오기생 중에 작가 정금성 씨 있죠. 그분 서울대 출신입니다. 서울대 나와서도 그 들어왔어요. 그만큼 지기 어려웠어요. 원양어선을 타면 돈이 된다는 얘기에 전국 수산계 학교의 인기도 덩달아 높아집니다. 우리가 다니던 고등학교 성산수고를 졸업한 강대경 씨가 수산대 출신 고영탁 씨와 함께 모교를 찾았습니다. 한 반에 보통 뭐 60, 70명씩 그래 했고 그 시절 소년들은 수산 입국, 바다로 나가 가난한 조국을 일으키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제주도 전 지역에서 학생들이 그래도 수산계통의 뜻을 품은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왔고, 심지어는 우리 동창회는 그 완도 쪽에서 온 애들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많이 못 살고 어려웠으니까 농사만은 지어서 안 되겠다. 그래도 이제 바다로 진출하겠다, 이런 꿈을 가진 학생들이 성산수고에 많이 입학을 했고. 우리나라의 어선들은 수지가 맞는 참치잡이를 위하여 남태평양의 어장으로 계속 앞을 다투어 나가고 있습니다. 시나모의 성공으로 한국 원양어선들은 남태평양을 누비며 수많은 외화를 건져 올렸는데요. 정부는 원양어업을 국가적 사업으로 정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의 공식 방문을 모두 마친 박정희 대통령은 귀국길에 사모아도에 들렸습니다. 원양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어부들과 만난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노고는 조국과 후손들에게 보람있는 일을 남겨주기 위한 값진 봉사와 희생이라고 격려했습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10년 만에 원양어선 800척, 어획량 70만 톤에 달하는 수산 강국으로 급부상을 하는데요.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총 수출의 10년 동안
평균 3.9%를 차지했더라고요. 그리고 71년도는 가장 높게 차지했는데 그것은 이제 5.2% 차지했답니다. 우리나라가 외화를 처음 뿌리들인 겁니다. 그것들이 사실은 그 파독 근로자보다 한 6년 앞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 우리 국민들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또 사실 관심도 별로 없고 이런 데 대해서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시절 원양어업으로 벌어들인 외화는 요즘으로 치면 자동차 수출액과 맞먹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죠. 바다에서 희망을 찾은 정부는 새로운 실습선을 만들기로 합니다. 당시 국가 예산 1000분의 1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입했는데요. 최신형 레이더와 관측 장비를 도입한 우리 손으로 만드는 첫 실습선이었습니다. 백경호의 첫 번째 임무는 북태평양 어장을 개척하는 것. 시험 조사는 예상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낯선 바다는 선원들의 용기마저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북태평양에서 잡아야 할 물고기가 어떻게 생겼으며 그 생태가 어떠한지 어떻게 잡는지 전혀 생소했음은 물론 아무런 정보 없는 상태에서 어장을 개척해야 됐기 때문에 상상 이상의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힘겹게 도착한 미지의 바다는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에게 황금어장이나 다름없었는데요. 그물마다 명태가 한가득, 그야말로 물반 고기반이었다고 하는군요. 해가 명태가 막 들어와서 1시간 만에 막 그물이 찰 정도로 막 들어오니까 잡아가지고 어창에 꽉 찼어요. 다음에 올라가 또 잡으니까 더 큰 명태가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살 길이 생겼다 생각을 했죠. 그래 모두 환호를 하고 그건 참 찢어지고 굽히고 야단이 났죠. 어장 개척을 위해 지난 7월 16일 북태평양으로 떠났던 백경호가 90일 동안의 어업조사를 마치고 10월 12일 부산항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70년 초반까지 북태평양에서는 명태잡이로 최대 약 40만 톤을 넘는 어획량을 올렸습니다. 명태는 외화벌이와 더불어 가난했던 1970년대 우리나라 국민들의 단백질 공급원 역할을 톡톡히 했던 고마운 생선이었죠. 가보니까 이게 완전 바다 밑이 고기 덩어리예요.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심지어는 오늘 다 처리 못하면 다음날 버립니다. 원양어선단의 큰 공모선인 유신호가 부산항에서 주러식을 갖고 북태평양 원양조업에 나섰습니다. 26,000톤급의 공모선인 이 유신호는 어분 제조시설을 배 안에 갖춘 해상 공장인데 특히 북태평양 명태조업은 잡은 생선을 배 위에서 바로 가공해서 수출하는 논스톱 어업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당시 공모선 유신호 같은 경우에는 26,800톤이죠.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큰 어선이에요. 그 많은 종업원들이 그 배에서 숙식을 하면서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그것을 바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형태의 어업을 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방법이죠. 앞으로 길이 세계 원양업사에 남을 하나의 어떤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원양어업의 역사에
늘 영광의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모아 바다 곁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우영희 씨. (1971년) 선박 수리공으로 이곳에 도착한 뒤 현지인과 결혼하고 정착을 했는데요. 수십 년 동안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원양 선원들의 열악했던 현실을 지켜봤습니다. 지금 세상 젊은 친구들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죠.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청화도 없고 장갑도 그런 걸 맨손으로 해가지고 그 콜탈이 그 오일병에 걸려가지고 막 엉망된 것도 치료가 안 돼요. 아무리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이거를 기밥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잊힐까요? 검은 머리가 하얗게 새일 만큼 세월이 흘렀건만 끔찍했던 기억은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배가 한 번은 좌초돼가지고 살려고 기어 나오다가 파도에 말려 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은 거를 건져가지고 오고, 그 다음번에 이제 살려고 한국으로 따지면 20미 40미 되는 그 거리를 갖다 수영해가지고 건너와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곳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박종춘 씨. 사모아 도착 직전에 태풍을 만나 한 달 넘게 표류하는 아찔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소주병이나 뭐 콜라병이나 뭐 이런 거 거기다가 종이를 이렇게 우리가 어디쯤 있다고 바다로 띄워주고 혹시나 하고 이제 주위에 그런 데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만 전부 다 지쳐가지고 죽는 줄 알았죠 뭐 한마디로 뭐 해가지고 그 참 망망대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참 나 지금 생각하면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는가 하고. 서울 면적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섬엔 한국인 선원 묘지가 무려 4곳이나 있습니다. 그 이 묘가 우리 뒷집 동생 후배 그 묘입니다. 이렇게 생겨. 그래서 파고 다시 판판을 골라놨어요. 그래서 여기 올 때마다 난 꼭 쳐다보고 그래요. 소주도 한 잔씩 부어놓고. 오늘은 사모아 선원 묘역에서 참배가 있는 날. 저희 아메리칸 사모아 선원 묘지는 총 93기가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원양협회의 이장 사업으로 해서 이제 지금은 8기가 한국의 가족의 품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이장에서. 먹을 배를 2년 풀래 아니면은 감옥을 갈래 이런 정도로다가 그 일하는 것이 힘들었지요. 그래도 우리 선원들이 다 견디고 2년 동안 마치고 돌아가가지고 나라 근간에 이 초석이 되게끔 애화벌이를 상당히 많이 해서 저는 상당히 뿌듯합니다. 60, 70년대 원양 어업의 호황은 우리나라 경제에 든든한 초석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선원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원양 어업 사고인 제2 지나모 사건. 이처럼 한 번 침몰하면 안타깝게도 한꺼번에 수많은 목숨이 희생됐는데요. 그들의 흔적은 이제 묘비의 이름뿐 시신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저런 식으로 육지에 사는 거는 시신이 나타나지요. 그러나 바다에서 실적된 건 없습니다. 그거는 시신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묘가족하고 해석하고 합의가 더 어려운 거예요. 한국인 선원들의 묘지는 해외 주요 어장을 따라 총 8곳이 있습니다. 부경대학교의 백경탑에서도 그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누구보다도 먼저 낯선 바다를 개척하다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선원들의 어려움은 위험한 환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항차의 두세 달은 기본, 외로움과 가족을 향한 그리움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죠. 육지와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은 편지였지만 그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배를 타면서 이 사고 나고 뭐 하다가 아버지 돌아간 지 이제 1년 후에서 알았었어요. 1년 후에 아버지 돌아가신 거 알고 정말 슬프더라고요. 슬프긴데 뭐 어쩝니까? 내가 그렇게 그래 좀 뭐 그런 마음 아픈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고생스러웠던 것은 잠치 연성선이었습니다. 밤에도 계속되는 조업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게 선원들의 가장 큰 고통이었는데요. 잠깐 졸기라도 했다가는 밧줄에 몸이 감기거나 실족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참치선이 저희 참 문제인 게 5시간을 깔고 투성을 하고 한 11~12시간을 걷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비 깔아놓으면 안 걷어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게 잠이 오고 힘들었으니까 앞에 밥 먹다가 이리 졸고 숟가락 들고 탁 이리 졸아도 뭐 깨울 수 없었죠. 조금이라도 더 자신고 싶고. 선원들 고생하고 이런 거 내 눈으로 본다는 것은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고생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추억일 뿐이지 내가 그 고생을 어떻게 했는지. 심지어 무장반군이 출몰하는 위험한 어장에서도 조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배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총을 갖다가 배에다가 막 갈기고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렇다고 포르쉐라고 킨 건 알았다니까. 살아남은 박정환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친구의 생사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제 구조되고 난 뒤에 뭐 김영식이 어쩌면 그거 제일 먼저 물어봤다니까. 같이 둘이서 있어 하니까. 그래 뭐 올라오다가 죽고. 죽었어요? 예. 그 물속에 막 실종됐다. 실종돼가지고 막 이제 차도 못 오는 긴데 뭐. 한국 원양업 발전의 이면에는 이러한 원양업 종사자들의 숨은 희생이 있었고 이들이 신규 어장 개척을 향한 생사를 건 도전과 조업 중에 이들이 거친 갖가지 고난 극복의 과정이 한국 원양업 발달의 한 과정이었으며 역사의 산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원양어업사에서 빠질 수 없는 입지전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원양어업을 통한 외화 획득으로 수산인 최초 금탑 산업훈장을 받은 김재철 회장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양어선 지나모의 실습 항해사로 출발한 그는 훗날 한국 원양어업의 역사가 되었지만 그 첫걸음이 마냥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4학년 때 그 부산의 국제신문에 조그마한 뉴스가 한국의 원양어선이
원양업을 처음으로 사막으로 나간다고. 그래서 이거 타보자 하고 마음을 바꿨으니까 그러지. 다닐 동안은 정말 희망도 없고 몇 번이고 수산대학을 잘못한 거 아닌가, 다른 데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고민하고 지냈습니다. 네. 25살의 젊은 나이로 선장이 된 김재철은 우리보다 먼저 참치조업을 해왔던 일본, 대만보다 어획량이 월등히 뛰어나는데요. 그는 현역 시절 내내 참치를 가장 잘 잡는 선장으로 유명했습니다. 스타키스트라는 회사에서 저희가 1년 마치고 돌아간다니까 환송회를 해주더라고요. 배. 일본 배는 환송회 한 번도 안 해줬는데 어떻게 한국 배는 해주냐고 그러니까 누구 이 배만큼 고기 잡아봤냐. 그래서 말 못했다 들었는데 어쨌든 열심히 해서 고기를 잘 잡았던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름도 뭐 캡틴 김이라고 부르고. 외국 선박보다 2배에서 최고 4배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는 우리 어선들의 조업 비결은 다름 아닌 첨단 기술. 우리 선망선이 한 척에 한 대씩 갖추고 있는 헬리콥터는 경쟁국인 대만 선박에선 찾아볼 수 없는 장비입니다. 헬기와 드론을 이용해 한 번에 대량으로 참치를 잡는 선망어법. 하지만 상당한 자본이 필요했기에 사실상 미국의 동무대였는데요. 김재철 회장은 과감히 선망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참치 선망업의 성공은 2008년 스타키스트 인수로 이어졌는데요. 참치를 납품하던 원양어선 선장이 세계 최대 참치 통조림 회사를 산 거죠. 50년 전 작은 어선 지나모에 출발해서 시작한 한국 원양어업은 이제 참치 어획과 가공, 유통까지 가능한 세계 인류로 성장을 했습니다. 수산대학 나와서 참치뼈 타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참치 많이 잡는 회사 만들었으니까 그 분야에서 내가 책임은 다 완수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다 고기를 잡는 원양어업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걸 산업화해서 그걸 국제 글로벌화하는 그런 그분의 어떤 산업적 경영 시각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원양업이 이렇게도 발전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양대 통조림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그것이 한국 그 원양업의 사실 그 발전돼 온 20세기 모습이 있어. 200해리 경제수역의 설정을 강요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입니다.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수록 세계의 조업 상황은 날로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에 공해에서 우리가 자유스럽게 제한 없이 조업하던 것을 과거에 비하면 뭐 20%도 안 되는 그런 어획량을 코타로 받아서 그것도 비싼 입으료를 지불하고 하는 그런 조업으로 바뀌었고 그나마 1988년에는 중단됐습니다. 없어지는 어장만큼 새로운 어장을 찾아 530여 척의 우리 원양 선단이 오늘도 거센 파고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죠. 새로운 어장을 개척해야 했습니다. 200해리 밖에서 뭔가 잡힌다는 소문만 들리면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어디라도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남서대서양의 아르헨티나 외곽에 오징어가 많이 있다더라는 정보를 우리나라 정부에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타이완 배, 일본 배들이 그 진출을 한다더라. 트롤업을 해도 될 거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라스팔마스에서 이제 내려간 거죠. 내려갔는데 단지 아무런 정보가 없고 200마일 밖에서 조업해야 된다. 수심이 좀 한 몇백 미터 된다더라 하는 두 가지 외국 배가 몇 척 있다더라
그다음에 해도 이것만 갖고 간 거죠. 얼음으로 뒤덮인 미지의 바다. 남빙량이 새로운 원양어업의 개척지로 떠오릅니다. (200해리) 새 해양시대에 대처해서 새로운 어장을 개발하기 위한 남극 새우 개발 시험 조사선 남북호가 부산항을 출항했습니다. 남북수산 소속의 이 조사선은 5,549톤급으로 3개월 동안 남극 어장에서 어획 시험과 어장 환경 조사, 이동 조사 등의 시험 조업을 통해서 새우 1,500톤을 잡을 계획입니다. 큰 책임을 짊어진 남북호의 이우기 선장. 북태평양에서는 베트라이지만 남극에서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이 컸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출항한 지 한 달 만에 큰 고비를 맞이합니다. 벨기에 같은 거 우리가 자주 다니니까 그 어장 현황을 다 아니까 뭐 기후라든가 뭐 태풍 같은 이런 거 다 아니까 대처할 수 있는데 남변여가 아주 미지 세계 아닙니까? 처음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장 두렵고 한 존재죠. 새 어장을 찾다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 쪽에까지 이제 내려와가지고 어장이 있으니까 뉴욕 밑으로 쭉 하는데 어마무시한 막 이 허리케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이제 이거는 살 수 없구나. 초창기에 정말 모르고 100 몇십 톤짜리고 그 어장 올려가지고 거의 다 희생됐죠. 지금까지 경제 수역을 선포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모두 90개국으로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의 3분의 2 정도가 이미 200해리 경제 수역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200해리) 경제 수역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조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자 수산회사 주재원들의 시름도 덩달아 깊어졌습니다. 200해리가 선포됨으로 인해서 그 연안국의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이제 선박이 조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 조업 허가 조건에 맞지 않는 조업을 했다 해서 경비정이 많이 납포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과정, 해결하는 그 과정이 라스팔마스에서 여러 척의 트롤선을 운영하고 있던 왕유경 회장 또한 200해리 경제 수역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200마일 안에 들어서 조업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00마일 선포하면 이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모로코에서부터 그 모르타니아, 세네갈, 비사우 기내까지 쫙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76년대 200마일 선포하면은 어장을 받아가지고 조업할 수 있을까? 그런데 위기가 곧 기회라고 했던가요? 아프리카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기니비사우 부통령을 만나 어업 허가증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교를 맺는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피땀 흘려서 우리 개척해서 거기서 얻은 인컴 달러가지고 이렇게 부흥에 밑받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할만 하죠. 누구한테 얘기해도. 때로는 국가가 이뤄내지 못한 업 협력을 이끌어내거나 업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어려움을 직면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원양어장을 개척해내었기 때문에 이들이야말로 민간 외교관으로서 원양어장의 개척자로서 국가 재건의 공로자로서 마땅히 평가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남태평양 잠치 전진기지 중 하나인 피지. 이곳에 마지막 남은 한국인 선주 오상식 씨를 만났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피지에는
한국인 선장이 60명 가까이 있었다는데요. 지금은 중국 국적의 원양선들이 항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하던 그 회사들은 이미 다 문을 닫았고 중국 배들이 좀 들어가지고 요 부도 전체를 피지 중국화 그렇게 된 차이입니다. 오상식 씨도 중국 조선족 출신 선장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 고기 안 오는 쪽으로 불황이 그래도 고기도 많이 잡고 오고 우리가 선택을 할 적에 이제 한국 사람들 다 연세 많고 나이 많고 해가지고 또 이거 페이도 안 맞아. 무슨 한국 그 수준하고도 안 맞고 그래서 중국 사람을 쓰게 됐는데 근데 중국도 이제 자꾸 올라가가지고 또 인도네시아로 일이 있어서 넘어가는 그런 세상이 그런 추세입니다. 오상식 씨는 계속된 적자로 냉동에서 냉장 참치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냉장 참치를 잡아오자마자 깨끗이 포장하고 비행기로 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데요. 운송 비용이 더 많이 들지만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여기에 중국 원양어선들까지 몰려들면서 조업 환경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그 세척처럼 보이는데 저 바스체입니다. 저게 바스체. 왜 묶여 있는 겁니까 저거는? 요즘 그 냉동선이 그 조업이 잘 안 됩니다. 조업도 잘 안 되고 어깨가 씹는가 심는 전이나 똑같고 그다음 지금 뭐 모든 임금이 오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묶어놨습니다. 회복될 때까지. 그런데 언제 회복될지는 모르겠네요, 저게. 휴일을 맞아 라스팔마스 교민들이 등산에 나섰습니다. 화려했던 라스팔마스 원양 시대는 저물고 이제는 삶의 마지막 항해를 누리고 있는데요. 살로 다 합시다. 살로. 자, 살로. 또마. 대서양의 거친 파도에 몇 분이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버텼던 그 시절은 잊지 못할 자부심으로 기억됩니다. 여기 근처 초창기만 해도 참 그 배도 많았고 배도 한 200여 척 뭐 이 상태에서 선원도 한 6, 7천 명, 10,000명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다들 떠나가고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참 감회가 새롭죠. (20대의) 항해사로 이곳에 와서 정착한 문사성 씨가 딸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마드리드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막내 아들도 와 있네요. Bienvenido. Gracias. Parin, buenas. 타국의 먼 바다에서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온 이유는 바로 가족 때문이었겠죠. 아버지의 바다는 이제 자녀들 가슴 속에서 영원한 자긍심이 되었습니다. 아빠도 그런 바다에서 위험한 배에서 10년을 그거 사시다가 성공을 하셨는데 그거 다 참으셨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은 되게 힘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큰 유산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있었다 보니까 바다에 제가 그 아버지의 눈빛에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너무 흔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 영웅은 제 아버지예요. 아빠가 아이고 우리 승아야 고생한다. 아빠도 수고했어. 1966년 390톤의 백경호는 오늘날 4,000톤의 대형 시험 조사선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호에 실어보냈던 대한민국의 꿈, 작지만 간절했던 그 희망의 불씨는 70년의 세월을 넘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가득한 만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해양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었어요. 막혀 있는 해양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을 그야말로 희망찬 빛으로 환하게 틔워준 사람이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원양어민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도 그 이름 없이 그 망망대해서 사라져간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큰 공이 됐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그들을 알아야 되고 기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 KBS가 함께합니다.